두산퓨얼셀 2022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7% 감소했는데 영업손실 94%가 증가했습니다. 거기다가 분식회계 개연성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하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면 편하실 겁니다. 위에 캐치프레이즈 내용도 좀 기억하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2차 대문은 당분간 몇 건이라도 계속해서 이 소개하는 내용으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업 보고서 이 주석 내용에 재고자산 이와 같은 재고자산 흐름표로 공시를 해야 될 것이다. 그거는 또 실질적인 사례에서 왜 이런 게 필요한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주산업에서는 수주 잔액에 대해서 현재 하는 방식은 좀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주가를 보면은 44,400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7,600원이 하락했습니다만은 장부가격 대비 642%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두산퓨얼셀이 왜 이렇게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지 다들 뭐 2차 전지라고 하면은 묻지도 따지지 않고 이렇게 투자하는 건가? 제가 뭐 주식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건 뭐 참고사항으로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싶어서 항상 하는 거니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과거 두산 중공업이죠. 30.33%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5.24%, 외국인이 16.54% 들어와 있습니다. 손익 내용을 보면은 매출이 1.7%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매출 재료비는 1.8% 증가를 했습니다. 갭이 더 크니까 스루풋은 11.8% 감소했고 스루풋율은 2.7% 하락을 했습니다. 운영 비용은 17.1%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0.55로서 전년도 0.73보다 0.18포인트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 손실 242억 원이 됐는데 원가회계 영업 손실보다 164억 원이 더 손실이 난 상황입니다. 이것은 역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과 포괄 재고자산이 미천고공사 또는 계약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위의 내용만 보더라도 원재료 가격은 상승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 판매 가격은 또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스루풋 자체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운영 비용이 크게 증가를 하면은 이런 신호는 현재 영업 진행을 중단해야 하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이라면은. 그런데 이 기업이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을 가늠해 보고자 또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매출이 감소함에도 왜 재고는 크게 증가시키는가? 네. 일반적으로 직원을 놀리지 못해서 계속 생산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WCAI 958억 원이 증가했고요. 죄송합니다. 전체 재고는 1,0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매출원가 재료비는 1%가 감소를 했고요. 운영비용은 17.1%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손익 내용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거라고 보는데 왜 1%가 감소하게 나타나느냐? 이게 이제 재고자산의 변동의 범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해 본 거로는 전체 재고자산을 변동 범위 기준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또 재고자산 매입,
기업으로 하고 있는데 매출원가 뽑는 데는 뭐 이상이 일로 치나 뭐 절로 치나 뭐 결과는 똑같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은 총 제조 비용에 이제 그 왜곡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총 제조 비용의 그 가공 비율이 또 현실하고 동떨어진 비율이 나타난다. 그래서 에, 가공 비율은 0.1%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재료 비율은 0.1%그 하락한 거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위의 내용하고 뭔가 그 이 호흡이 안 맞는 그런 그 상충되는 그런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ABC의 그 기준이 이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B가 원재료 사용액이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이게 이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한 기업들이 선택하는 거고요. A도 재고자산의 변동도 WCA,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을 변동 범위로 하고 있는 것이 회계 투명성이 높은 기업들이 그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A 전체 재고 자산의 변동과 B와 같은 매입 표기는 재정원가를 왜곡시킨다고 글자로 남겼습니다. 제가 2차 대문에 재고 관리 흐름을 이와 같은 양식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회사가 제시한 그 데이터대로 비성분 데이터에 의한 총 제조 비용은 결국 그 재고자산 매입액 더하기 가공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 총 제조 비용과 상당한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총 제조 비용이라는 것은 원재료 사용액, 생산에 투입된 사용액 더하기 가공비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비성분 B가 매입액으로 되어 있어도 상기 흐림표와 같이 공개하면 총 제조 비용은 산출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입고 금액으로 그 제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출고 금액도 이렇게 공개를 한다 그러면은 총 제조 비용을 산출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거다 이거죠. 이게 이제 그 제목이 이제 원재료가 여기 있다면 말이죠. 원재료 출고액이 그래서 원재료 사용액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다음 장에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로 하고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161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22.7% 증가했고요. 직원 수가 40명이 증가했습니다. 인당 평균 임금이 3,550만 원으로서 11.9% 인상이 됐습니다. 연간 7,100만 원 예상이 됩니다. 대기업 그룹 쪽에서 떨어져 나간 두산 퓨얼셀은 이 연봉 수준으로 볼 때는 중소기업의 약간 한 중상 정도 되는 수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외주비는 29%가 증가했습니다. 외주비는 이 제약 공정에 하는 것을 외주를 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외부에서는 이 외주를 주는 공정이 어떤 공정인지 우리는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그 매출이 감소하고 또 그러고 있는데도 생산을 계속 증가시키니까 그 외주비도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2단계 검증으로서 그 1번은 말하자면은 그 재고자산 증강 기준으로 산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성분은 이제 회사가 제시한 금액인데 차이가 63억 원인데, 요게 이제 그 원재료 등 그 BWCAI의 증감액을 차감해 주면은, 2021년도는 일치를 합니다. 근데 2022년도 상반기에는 7,50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표대로 하면은 요게 이제 그대로 비성분으로 넘어온다면 이제 마이너스로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금액보다도 크니까 조금이라도 그 영업 손실을 줄이려고 하는 조정의 의도가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전년도는 좀 거꾸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준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잘못됐다기보다도
바람직하지 않은 기준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도 그 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현금이 1,056억 원이 나갔는데 재고자산 명세에 의한 이 전체 재고는 1,022억 원이 증가를 했죠. 그러면은 34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갔냐 이게. 그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감해줘도 33억 3,800만 원 현금이 어디로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상반기에도 1,100만 원이 어디 날라갔습니다. 자, 현금은 맞춰야 됩니다. 이 현금이 안 맞는다는 것은 다른 모든 거를 부인해도 상징적으로 부인해도 마땅할 것입니다. 경영평가지표에서 위의 내용들을 먼저 말씀드리면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을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 상승과 아이고 죄송 어저께 좀 차게 자서 그렇거든.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 수치로 제시해야 한다. 제품 수량 자체가 증가했다면 생산량을 줄였어야 마땅하다. 공장 직원을 놀리더라도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이 WCI 회전율은 하락했습니다.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수르픈율도 하락했습니다. 이제까지 동일 방향의 하락이면은 회계 투명성 가정을 하는데 이 투명성 가정도 말씀드린 대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던가 판매 가격이 하락을 했던가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단가보다도 수량 자체가 증가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은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좀 제가 산출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임팩트 미래 가치는 45%가 하락했습니다. 매출 채권 수금 속도가 1.1회전이고요. 떨어졌고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지급 속도 1.3회전 매우 느립니다. 전년 동기에는 4.3회전이나 됐는데 수금도 제대로 못하니까 대금도 제대로 못 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매출 수금 속도가 6개월에 1회전 한다 그러면 이걸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돈이 그렇게 많으니까 버틸 수 있겠죠. 기업 공개를 하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엄청 많이 들어온 결과이기 때문에 돈은 넉넉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영이 방만하게 지금 움직이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원재료 가격 추이와 제품 가격 판매 추이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재료에 대한 설명을 좀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면 MBOP라는 게 있는데 연료에서 수소를 개질하여 시스템에 공급하는 연료 처리하는 원재료 부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EBOP라는 것은 연료 전지에서 DC를 AC로 변하는 장치 관련 부품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셀스 택류라는 게 있는데 요거에는 이제 전구가 분리판이 이제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연료전지의 핵심 부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래 산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데 판매 가격은 제품이 경쟁 입찰이라서 가격을 제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위 산업도 아니고 좀 마땅치가 않습니다. 비공개하고 있는 이유가 현금 재무지표에 와서 캐펙스 388억 원의 자본적 투자가 있었습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88억 원으로서 3.2% 수익률로 전년보다 0.7% 감소했습니다. 채권자한테 14억 원을 갚아가지고 했지만은
레버리지율은 12.7%로 약간 올랐습니다. 토조화 자본이 증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자율이 좀 내려갔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기업들은 바로바로 채무를 줄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요거 레버리지율은 이제 투하자본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주주잉여 현금으로는 2억 700만 원인데, 뭐 이거는 이제 그 이익배당이 아니고 말하자면 뭐죠? 주식 선택권 부여라든지 뭐 이런 거로 해서 들어온 돈입니다. 최종 29억 원의 현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현금 버퍼율,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 5.5%로서 매우 빈약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현금성, 그러니까 금융자산 등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은 0.6% 감소했습니다. 자회사로 독립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익잉여금은 아직 크게 증가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분석 결과를 통해서 원가 회계 개념으로 연간 목표를 세운다면은 잠깐 좀 중단됐었습니다. 원가 회계로 이 연말까지 예측을 한다 그러면은 3,693억 원의 매출이 예상이 됩니다. 이 경우는 재고가 50%를 증가한다고 봤을 때 매출을 그렇게 안 일으켜도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원가 회계의 망령에 사로잡히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안 팔려도 재고가 증가하면은 재고 이익이 보상을 해준다는 세뇌된 심리가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매출원가 갭이 있죠. 그래서 요 계획은 WCAI 정상적인 기준으로 예측을 한 것입니다. 입찰 경쟁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입찰 가격을 비율을 해서 얘기를 하면은 제한가가 47만 1,000원짜리 납품 단가라고 보면은 그러면 이제 781원이 남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적자니까 흑자래를 조금이라도 내보는 조건으로요. 그런데 이제 입찰이라는 게 이제 뭐 고객 그대로가 아니고 이제 또 낙찰이 됐다 하더라도 우수리는 떼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다는 되면은 계약을 이 40만 원에 했다 그러면은 매출 증가를 더 노력을 안 하고 한다 그러면은 이 더 작게 지금 계획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아까 계획 세울 때는 재고가 50% 증가한다고 했는데 재고를 줄이면은 이 영업이익이 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가격을 내려서 한다 그래도 경쟁 입찰에 낙찰될 확률이 과연 있겠냐? 지금 이 업계가 덤핑 납찰을 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스루풋은 적자를 보고 있을 때 C프렌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반기에 영업 적자 242억 원이었거든요. 요거를 아주 이 순박하게 이 역전해서 110% 정도 이익을 내보자. 그러면 금액상으로 24억 정도 이익을 내는 거로 한다 그러면은 4,685억 원을 매출을 일으켜야 됩니다.
근데 그 상반기 실적을 단순 2배 하면은 당연히 뭐 2,512억 원밖에 안 되죠. 당연히 적자 누적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손익분기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적자가 날 때는 손익분기점 사고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적어도 4,685억 원은 매출을 일으켜야 됩니다. 견적 전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4,600억 원 매출을 일으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스루크 개념으로 이 110%이 순진하게 조금 24억 정도 남는 거로 했을 때 견적 가격은 30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스루풋이 보여주는 진실입니다. 이 자세한 그 관계는 뭐 시간상 생략하겠지만 결론적으로 그 40만 원짜리 계약을 30만 원으로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스루풋 개념으로 접근해야 가격 할인도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거로 봤을 때 스루풋 사고 방식이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내리는데 이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저는 희망을 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B2B 거래라든가 B2G 거래라든지 이런 거에 해당하겠습니다만은 B2C 거래, 그다음에 그 소비자하고의 거래에서도 그 가격을 크게 안 올리고도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자 합니다. 최대가 가안을 제시해 볼 수 있는 안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경우는 이제 마진율을 3.6%좀 올려달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가격이 그 31만 9천 원, 32만 원 돈이 되겠습니다만은 누가 이렇게 이제 그 최대 제한가로 계약을 해 줄래는지 여러 가지 그 물가가 올랐으니까 좀 마진을 좀 확보해 달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 마진율은 그 그대로 하더라도 그 재고 회전율을 1.35 회전, 아까 그 실적은 1.1회전 밖에 되지를 않았죠. 1.3 회전, 35 회전만 하더라도 매출은 말하자면 41만 3천 원 꼴로 그 판매한 것이 됩니다. 100만 원대로 환원하면은 4,134억 원이 될 거고요. 프로핏은 그 영업이익은 383억 원의 이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계획 대비 무려 1482%의 이익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회전율을 어떻게 올리느냐가 문제일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그 전문가들이 그 생산 관리에 대한 컨설팅 영역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제공품을 그 현재로서는 빨리 그 출하시켜가지고 더 판매한다기보다도 계약되어 있는 것을 그 빨리 그 납품을 해서 매출 인식을 더 증가시켜야 된다는 의미로 재고 회전율 상승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